네, 6월 2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화벌이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서해 남포항에 유류 저장 탱크를 완성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뚫고 정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노동당이 김정은 총비서 바로 아래 제1비서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2인자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1일 보도했는데요. 중국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네, 중국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지난달 28일부터 중국 단동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공관 직원들, 무역 일꾼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 중국에서 외화벌이 파견된 노동자들도 네. 또 그 중국의 친척 방문 나온 그 북한의 화교들도 접종 대상자로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단둥 압록강 근처에 있는 북한 영사관 네. 뒤쪽 체육관에서 접종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북한 분들이 맞는 백신은 그 중국산 시노백 백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단동 북한 영사관까지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현지 그 중국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벌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서 단체로 그렇죠. 이렇게 영사관까지 와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네요.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뭐 이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사람들도 백신을 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 뭐 언론에 알려진 것으로는 전 국민의 한 23% 정도. 예,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뭐 경제나 사회 모든 것이 복귀를 했지만 뭐 지역 감염자가 조금씩은 아직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사망자 확진자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 백신을 맞으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 분들은 좀 그 호응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여기 계속 있으려면 맞아라. 뭐 중국이 이렇게 선택을 했겠죠. 뭐 북한 입장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맞으려면 또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기도 뭐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외화벌이가 중단이 되는 거고 또 중국에 있던 분들이 북한으로 단체로 우르르 가면 북한 내부에 좀 방역 차원에서도 달갑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유엔 대북제재 결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외화벌이 노동자분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백신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 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이걸 좀 묵인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남포항에 유류 탱크를 새로 지었습니다.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예, 남포항은 서해에서 제일 큰 무역항이죠. 위성사진을 놓고 보면 한 10m 높이 정도의 유류 탱크 3개가 최근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탱크 그 앞바다 가까운 데에 또 유조선을 이렇게 댈 수 있는 저반 시설까지 완전히 완성이 돼서 유조선이 들어와서 탱크에 이제 정유를 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인프라가 닦인 모양입니다. 사실 그 이 남포항 쪽에 유류 탱크 늘리는 일은 뭐 북한이 계속 해왔던 일이거든요.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또 지금 완성된 거 말고 새로운 부지를 또 이렇게 닦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고요. 이 공사가 끝나면 남포항 일대에 약 30여 개 정도, 30개 정도의 유류 탱크가 이제 갖춰진다고 합니다.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뭐 정유 수입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 탱크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좀 많을 것을 대비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 뉴스에서는 CIA 팩트북을 인용해서 북한의 정제유 저장 능력이 기존에는 한 150만 톤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CIA 팩트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유엔 제재에서는 1년에 50만 톤씩만 수입해라.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유엔 제재의 3배 이상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보유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북한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북한 무역이 다시 재개되어서 또 폭발을 하게 되면 네.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고 튀어오를지 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노동당이 김정은 총비서 아래에 제1비서라는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이 제1비서 자리에 대해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라 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북한이 2인자를 공식적으로 두는 건 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합뉴스 보도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에 네. 그 노동당 8차 당대회를 열었죠. 네. 여기서 노동당 규약, 당규약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네. 편에 제26조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뭐 누구를 선거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제1비서라는 말이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연합뉴스 보도예요. 그러면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그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이게 규약 문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사실 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뭐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어요. 뭐 결정서가 뭐 나왔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시의 보도에서는 제1비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1비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원래 그 북한이 당 직책에 쓰는 숫자 1, 이런 게 원래 있긴 있습니다. 특히 뭐 어느 부의 부부장들 중에 제1부부장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이런 뉴스가 많이 소개됐는데, 그러면 2부 부장도 있고 3부 부장도 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직책에서 제1이라는 것은 first를 뜻하는 뜻이 아니라 그 부서의 헤드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일 때는 조직지도부에서는 1부부장이 3명 이 공개된 적도 있죠. 아, 네네. 사실은 김정은도 처음에는 노동당 직책 중에 제1비서라고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규약에 넣고 본인의 직책을 이제 제1비서라고 쓰다가 이제는 총비서가 되었죠. 사실은 이번 당규약 개정에서 이 제1비서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예, 이 전제가 중요하거든요. 대리인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개념이에요.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 그러니까 김정일이 국정을 총괄하던 두 사람이 이제 공존하던 시절에도 대리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후계자, 후계자고 뭐 당중앙 이런 식으로 정치적 메타포를 쓰던 때니까 대리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낯선데요. 어쨌든 저는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연합뉴스의 최선영 기자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쓰는 기사는 제가 한 20년 넘게 북한 기사를 매일 보고 있는데 허술한 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영 기자님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제도나 직책, 지위의 변화를 썼다면 이 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1비서직을 만들었으면 뭐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누구가 될까요? 예, 노동당이 지금까지 제1비서직 신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1비서가 누구냐 이 얘기도 나온 적이 없겠죠. 그래서 누가 북한의 2인자냐, 이건 항상 오랫동안 언론의 이제 궁금증이었는데 그렇죠. 과거에도 뭐 한국 언론이 묘사하기로는 뭐 장성택, 최룡해, 황병서 이런 사람들이 2인자로 보인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최고 지도자 옆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2인자 네.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될 때마다 몇 년 후에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는 북한의 2인자라는 개념이 1인자 옆에 붙는 2인자가 아니라 네네네. 이제 최고 지도자가 거의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네네. 저 아래 네네네. 좀 이렇게 실무일만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튀냐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제 2인자 개념을 많이 적용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네. 당 얘기를 좀 잠깐만 드릴게요. 이제 네네. 저희가 만약에 노동당원이면 네. 이 당원에게는 등급과 역할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건 네. 당에서 이제 지위 같은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내가 노동당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당 중앙위원이에요. 중앙위원. 네, 당 중앙위원. 네. 그럼 당도 조직이니까 네. 결정을 하는 것과 이 결정된 내용을 집행을 하는 것, 크게 조직을 두 가지로 기능적으로 분할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 결정을 하는 쪽에서는 당원으로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당 중앙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가 뭐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가 열리지 않을 때 노동당의 주요 결정을 독점하는 데고요. 이 당 중앙위가 결정한 것을 네. 기획하고 계획하는 데가 정치국이다 이렇게 정치국. 제가 러프하게 정리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획을 한다는 것과 또 일을 실제 진행하는 집행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집행하는 쪽이 비서국이다. 비서국. 그리고 또 비서국도 있고 또 전문 부서라고 해서 무슨 당내에 부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 정치국에서는 정치국원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지위, 자리를 갖는 거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매일 모여서 회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근 정치국원 그런 의미로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제 둡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당 중앙위원이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또 정치국에서 상무위원이 되면 당원으로서의 지위로는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당이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이라는 게 뭡니까? 저들의 말로는 당원들의 요구를 그렇죠. 받아서 그것을 집행한다 이런 개념이라 비서를 쓰는 거예요. 중국은 당원들의 말을 들어서 적어라 해서 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에서는 비서가 뭐예요? 누가 부리면 부리는 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당의 비서는 당원들이 부리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개념을 도입해서 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서는 이제 집행에서의 최고. 그래서 이제 당 비서들을 주는 거죠. 조직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당 비서들의 최고가 누구냐? 그게 총비서인 거예요. 그런데 총비서 밑에 총비서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1비서를 둔다. 이게 이제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비서 자리는 있다 치면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앉아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김정은 다음으로 중요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 이제 조용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원이 1비서 아니냐 이런 추측이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그쪽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일을 시키겠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일을 시키겠다는 개념이 이미 노동당 안에 조직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특화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대리인이라는 개념 우리가 떠올릴 때는 1인자가 멀쩡하게 일을 할 때는 대리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진짜 비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행비서밖에. 그런데 우리가 대리인을 왜 두죠? 내가 유구시. 그렇죠. 부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띄러 가도 내가 못 갈 때 내가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 내가 못 할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뭔가를 못할 때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서 대리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김여정을 포석에 둔 조치로 일단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개념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확정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대리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네. 뭔가 일이 실수가 있고 잘못됐을 때 책임협피용으로 그렇다면 뭐 조용훈 같은 사람을 둘만하다라고 그렇죠. 추측이 되는데 그런 용도로라면 이미 이제 김정은 시대 여러 사람들을 등용했다가 날리는 그렇죠.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당귀하게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면 당귀하게 못 박을 정도면 김정은의 부재 상황, 유고 상황을 이제 고려한다라는 의미로 확장을 해서 오히려 네. 김여정을 염두에 둔 것. 그래서 이런 직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적정한 때에 김여정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거나 또 공개되거나 이런 것이 그나마 51% 설득력이 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해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